귀로 듣는 육아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베를린 육아 1년, 남정미 작가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엄마 책 읽어주세요. 처음 베를린 놀이터에 갔을 때 내가 하던 일이 있었다. 아이들의 옷을 유심히 보는 것이다. 아직 기자일하던 습성이 남아있을 때라 나 혼자 가설을 세우고 취재에 들어갔다. 몇 해 전부터 한국에선 스웨덴 등 북유럽이나 프랑스 브랜드 아동복이 인기를 끌었다. 브랜드마다 가격 차이가 있지만 비싼 건 면 티셔츠 하나에 10만 원쯤 한다. 물론 10만 원이 넘는 옷도 있다. 일주일치 장을 보는데 10만 원을 쓰는 월급쟁이 부부 입장에선 상당히 비싼 옷이다. 그런데도 다들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 엄마들 SNS에는 이 옷들을 입은 아이들 사진이 넘쳐났다. 이 브랜드들은 유럽으로 오면 가격이 좀 저렴해지고 제품군도 다양해진다. 그래서 한국에서 직구하는 엄마들이 많다. 나에게도 생면부지의 엄마들이 온라인으로 혹시 특정 브랜드의 옷을 대신 구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오는 일도 종종 있었다. 독일은 유럽연합 가입국이라 프랑스에서 사는 것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독일 놀이터에서 나는 이 옷들을 찾았다. 한국에선 더 비싼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직구까지 해서 입히려고 하니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독일 엄마들은 당연히 이 옷을 더 많이 입힐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며칠을 관찰해도 놀이터에 있는 어느 아이들에게서도 이 브랜드의 옷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겨울 무렵에는 아이들이 같은 어린이집에서 나왔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비슷한 복장을 하고 놀이터로 나왔다. 내가 거주하는 동네는 과거 독일이 동서로 나뉘었을 때 서독이 통치했던 곳에 속한 곳이다. 베를린 내에서도 아이 키우기가 좋은 곳으로 통한다. 운 좋게도 특파원 가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제공하는 좋은 주인을 만나 그곳에서 생활하게 됐다. 그러니 그 동네 아이들이 돈이 없어 유명 브랜드의 옷을 안 입고 나왔을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그럼 도대체 이 아이들은 무슨 옷을 입을까? 한여름을 제외하고 아이들은 대체로 위아래가 붙은 우주복 형식의 활동복을 자주 입는다. 무늬도 없고 그리 고급 소재도 아니다. 처음에 이 옷을 보고 남편에게 한 나의 설명은 이랬다. 농부들이 모내기 할 때 입는 옷 같아. 실제 처음 아이들을 보는데 농부들이 모내기 하는 장면이 절로 떠올랐다. 농부들은 모내기철 일만 열심히 하고자 벌레나 잎사귀 따위가 감히 뚫을 수도 없는 튼튼한 고무 소재의 방수복에 고무 장화를 신고 나온다. 일을 하다 옷에 흙이 묻는 것도 물이 들어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일에만 집중하려는 것이다. 독일 아이들의 복장이 딱 그렇다. 모래가 묻어도 흙에서 뒹굴어도 물에 젖어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옷이다. 독일 아이들은 노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한 복장을 택해 놀이터로 나온 것이다. 후에 알게 된 얘기지만 독일 어린이집에선 놀이옷이라고 불리는 이 복장을 준비해 보내지 않으면 아예 야외 활동에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아이에게 아이보리색 털실로 짠 바지와 회색 뜨개 니트를 입혀 놀이터에 내보낸 적이 있다. 그 무렵 아이는 놀이터를 좋아하는 마음에 비해 걸음마가 서툴렀다. 뒤뚱거리며 놀이터에 진입한 아이는 그네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다 금세 넘어졌다.
독일 놀이터는 바닥이 대부분 흙과 모래로 돼 있다. 넘어진 아이를 보니 제일 먼저 든 걱정은 빨래 생각이었다. 독일은 물에 석회 성분이 많아 빨래를 할 때마다 애를 먹었다. 뜨개옷처럼 세탁기에 마음껏 넣고 돌릴 수 없는 특수 소재일 경우 더욱더 그랬다. 이 옷을 세탁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턱이 없는 아이는 울지도 않고 한동안 모래 위에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모래의 감촉이 좋았던지 아예 모래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아이보리색 바지에 흙먼지가 뽀얗게 묻었다. 아이를 일으켜 그만 놀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꾹 참았다. 내가 아이가 예뻐 보였으면 하는 욕심에 입힌 옷으로 아이의 놀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 아이도 모내기 하러 가는 농부처럼 입고 놀이터에 나가기 시작했다. 아이가 노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옷이 아이에게는 가장 예쁘다. 독일에 되게 유명한 브랜드 많잖아요. 네. 엄마들이 네, 좋아하는 네. 직구로 막 사고 네, 네. 심지어 되게 인기 브랜드들은 금방 품절돼요. 맞아요. 4세 이하가 네. 되게 예쁘니까 옷 네, 많이 네. 사 입히잖아요. 그게 한 6세만 돼도 좀 줄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아. 한 4세까지가 절정인 것 같은데 품절돼요. 금방. 근데 실제로 베를린에서는 그 브랜드의 옷을 입은 아이들을 보기 힘들었다고. 네, 실제로 보기가 힘들었고 저도 음. 한국에 있을 때 아기를 너무 예쁘게 입히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 이제 유럽 브랜드들이 예쁘게 나오니까 음. 많이 이제 구매도 하고 뭐 직구도 많이 하고 가격 맞아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크니까. 한국에선 좀 네, 비싸죠.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많이 사서 입혔고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즈가 없으니까요. 아. 이제 잘 모르는 분인데도 어떻게 아름아름 SNS 같은 거를 이제 타고 오셔서 혹시 이 사이즈가 있냐 사다 독일에. 드립니다. 네네네네 그런 요청을 이제 받기도 해서 어. 독일 엄마들은 그러면 더 많이 입히겠구나. 우린 이렇게 노력해서 입히는데라는 생각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독일 아이들을 보니까 진짜 저희가 잘 아는 브랜드의 옷을 입은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서 동네를 이제 바꿔가면서 보기도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진짜 없어서 저희 아이는 그때 어린이집은 안 다녔는데 네네. 어린이집 보내는 다른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네. 독일은 일단 놀이 옷이라고 해서 편하게 입고 보내지 않으면은 놀이 시간에 참여를 선생님이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약간 방수 재질의 네. 결이라고 치면 우리 스키복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막 놀아도 되는 네. 그런 옷을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입고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독일인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검소한 측면이라서 엄마들도 무채색 옷을 즐겨 입고 독일인 자체가 옷에 그렇게 사치를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아이들도 그냥 정말 놀기 좋은 옷, 편한 그런 옷을 네 편한 옷 그런 거를 많이 입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그런 브랜드들이? 네.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베를린 생활 초기 건물 내 화장실을 다닐 때마다 놀랐다. 화장실 시설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화장실 시설이 좋지 않을 때 더 놀랐다. 시설이 아무리 안 좋아도 설치되어 있는 기저귀 가리대 때문이다. 아이 엄마가 되고 놀랬던 건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없다는 사실이었다. 기저귀를 가려면 침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가 누울 수 있는 평평하고도 단단한 받침대 같은 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받침대는 아이의 엉덩이든 신체 일부가 닿는 만큼 위생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또한 외부와 차단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어른의 화장실 같은 곳이 아이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과거 아이 기저귀를 두고 종종 논쟁이 벌어질 때 어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처럼 아이가 기저귀를 갈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 적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런 공간이 없을 때 식당에서 기저귀를 갈아도 되느냐는 별도의 문제지만 적어도 그런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야 함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독일에 오니 을지로 삼가 뒷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식당처럼 보이는 곳에도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상상해보라. 밥을 먹다 아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건물이 너무 오래돼 기저귀 가는 곳이 없을 것 같다. 남편에게 혹시 모르니 화장실에서 얼른 확인하고 오겠다고 확인한 뒤 킁킁거리며 식당 지하 화장실을 내려갔다. 그런데 떡하니 기저귀 가리대가 있는 것이다. 얼른 남편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계단을 다시 쿵쾅거리며 뛰어 올라간 뒤 나도 모르게 신이 나서 기저귀 가리대 있어! 라고 외치곤 했다. 베를린의 식당이 다 최신식이고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베를린은 정말 종로 옛골목에서나 볼 법한 허름하고 낡은 식당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낡은 식당도 대부분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을 별도로 두고 있다. 좀 좋은 식당이다, 센스가 있는 식당이다 싶을 경우 기저귀와 물티슈 등 기본적인 아기용품까지 갖춰놨다.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은 여자 화장실 대신 가족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거나 아예 별도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엄마 아빠가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덕분에 우리 아이도 어느 식당에서든 엄마 아빠 상관없이 밥을 빨리 먹는 쪽과 함께 기저귀를 갈았다. 저는 육아를 처음에는 친정 어머니가 아이 낳고는 봐주셨기 때문에 봐주셨고. 사실 그때는 진짜 이모 고모 같은 위치였고 독일에 가서 처음 육아를 시작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보게 됐는데 너무 기저귀 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 가는 곳마다 있는. 네네네 같은 가게에서 아기 자체적인 PB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기네들 기저귀 같은 거를 좀 홍보도 하려고 네. 기저귀 가리대를 설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올리브영이 있는 것처럼 기저귀 가리대가 이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물건을 사야지 들여보내준다거나 뭐 영수증 금액 체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그냥 기저귀도 기저귀만 샘플도 갈고. 그냥 써도 돼요. 거기 있는. 아, 그리고 물티슈도 있고 다 준비가 돼 네,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큰 걸 봤다. 그렇게 하면은 처리할 수 있는 대변용 봉투도 있고 우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다 완비를 해서 언제든지 기저귀를 갈 수 있게 이제 해놓았더라고요. 되게 좋네요. 네, 되게 갑자기 좋죠. 문득 궁금한 게 네. 베를린은 출산율이 어느 정도 돼요? 베를린이 출산율이 그런데 높진 않아요. 그래요? 네, 베를린이 프랑스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낮은데 네. 뭐 여러 가지 우리보단 물론 높죠. 우리보단 높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베를린도 아직까지는 엄마들의 책임이 좀 더 커요. 그래서 다른 북유럽이나 프랑스에 그런 데 비해서 비해서는 네, 출산율이 높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런 환경들이 좋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네, 네. 엄마들 부담이 네. 그래서 베를린은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기는 해요. 우리는 줄고 있는데. 네, 네. 정말이야? 한겨울 눈 내리는 베를린에서 밤 12시 넘어 둘이 갓 지난 아이와 택시를 탄 적이 있다. 주말 동안 독일 남부 소도시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폭설로 인해 예정됐던 비행기가 취소되고 대체편으로 기차가 제공됐다. 그러나 3시간 반이면 도착해야 할 기차마저 가다서다를 반복하더니 이내 다른 도시에 멈춰버렸다. 거기서 다른 기차로 갈아탄 후에도 한참을 서행하던 기차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우리를 베를린역에 내려주었다. 베를린까지 8시간쯤 걸린 것 같다. 베를린에도 제법 눈이 쌓여 있었다. 당시 우리 아이는 저녁 7시가 취침 시간이었는데 처음에는 기차 여기저기를 구경하며 재밌어하던 아이도 잘 시간이 지나자 점점 힘들어하기 시작했다. 10,000원 손님으로 꽉 찬 야간 열차 안에서 어른이 나도 지치는데 아이는 오죽할까. 아이를 안아보고 업어도 보고 자리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 번은 한 것 같다. 아이는 베를린에 도착하기 직전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나는 지쳐 잠든 아이를 안고 남편은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든 채 역에서 내렸다. 서둘러 만 1세 아이용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호출했다. 독일은 카시트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다. 만 12세 이하거나 키 130cm 이하는 반드시 카시트에 앉아야 한다. 규정이 엄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이는 카시트에 앉는 게 당연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카시트에 아이를 앉히지 않으면 아이 안전에 무책임한 부모가 되기 십상이다. 택시도 마찬가지다.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려면 자기 아이 연령에 맞는 카시트가 있는 택시를 불러야 한다. 베를린 공항 택시 승강장에는 승하차 도우미가 있는데 택시를 잡을 때는 반드시 도우미에게 아이 포함 승객이 몇 명인지를 알려줘야 한다. 아이의 나이도 필수다. 아이 나이에 맞는 카시트를 가진 택시를 불러주기 때문이다. 택시 어플리케이션에도 카시트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렌터카 대여소 옆에는 카시트 대여소도 함께 마련돼 있다. 우리도 이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시트가 있는 택시를 불렀다. 다행히 금방 택시가 도착했다. 택시기사는 트렁크에 짐을 싣고 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해줬다. 이제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실컷 카시트가 있는 택시까지 불러놓고도 막상 카시트를 보니 마음이 동요하는 것이다. 평소 우리 차에는 당연히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고 아이도 카시트에 잘 앉아서 간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고 싶지 않았다.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려면 잠든 아이를 깨워야 하는데 아이는 기차 안에서 종일 시달리다 겨우 잠든 차였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었고 기차역에서 우리 집까지는 택시로 10분 남짓 걸린다. 도로에는 이미 차도 드물고 경찰도 없다. 단속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게 느껴졌다. 택시기사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며 조심스레 아이를 안고 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택시기사는 대쪽 같았다. 그럼 다른 택시를 타세요. 눈 내리는 새벽, 언제 다른 택시를 호출해 올 때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아이가 깨지 않길 바라며 아이를 카시트에 앉혔다. 아이는 조금씩 눈썹을 찡그리기 시작하더니 양 어깨에 카시트 벨트를 끼우자 정말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택시기사는 아이가 울거나 말거나 카시트에 앉은 것을 확인한 뒤 운전을 시작했다. 선잠을 깬 아이는 울어도 부모가 안아주지 않자 더욱 맹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아이를 좀 안으면 안 되겠냐고 물어도 택시기사의 반응은 똑같았다. 그럼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세요.
집에 가는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다. 독일이란 나라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다. 질서가 정연하고 원칙이 분명한 나라가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들의 나라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네, 독일은 카시트 규정이 엄청 엄격하네요. 우리처럼 권고사항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베를린 테겔 공항에 내렸다. 그럼 택시를 딱 타는 순간부터 카시트를 해야 돼요. 택시에 카시트가 있어요? 네, 택시에 카시트가 있어요. 우와. 네,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택시에 카시트 없잖아요. 네, 택시에 카시트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번에 우리나라도 카시트를 강조하면서 모든 이제 카시트 할 때 벌금을 제대로 부과하겠다. 원래 제도는 있지만 그게 네. 약간 무용지물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엄마들이 그래서 그럼 사실 택시를 엄마들은 주로 타니까 그쵸. 대중교통이 힘들어서 택시를 타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는 택시에 카시트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제 벌금만 많이 부과하겠다고 하면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 베를린은 택시에 카시트가 있고 우리로 치면 택시 앱에도 카시트 있는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공항에 만약에 내렸다 그러면 우리 애기가 몇 세인지 또 말해야 돼요. 그러면 4살이다 이러면 4살용 카시트가 있는 택시를 이제 불러다 주시는 거죠. 와. 근데 이게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애기가 너무 타기 싫어한다. 그러면 택시도 안 태워주는 경우도 있어요. 카시트를 거부하면 네, 아이가. 네. 그러면 내렸다가 아이를 달랜 후에 다시 타라. 어잉. 앞에 에피소드가 그 얘기잖아요. 그 기사님이 너무 엄격하신 기사님인 거예요. 카시트 꼭 해야 네, 된다. 네. 근데 이미 밤이 늦은 시간이어서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아, 어떡해. 그래서 누워서 자는 아이를 그냥 안고 조용히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미 늦은 시간이니까 뭐 경찰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리고 집이랑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한 10분? 아. 그러니까 그냥 그만큼만 좀 안고 가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럼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택시를 또 잡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하고 아이를 택시에 카시트에 앉혔더니 아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깨면서. 네, 이제 선잠을 깨우니까 아기가 막 어떡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그런데도 기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뒤에서 엄마 아빠 땀 흘리고 있는데. 그때 막 엄청 이제 욕하고 진짜 분노. 네, 그때는 진짜 분노했던 것 분노해요. 같아요. 진짜 아이가 지금 2살 이전이잖아요. 네, 40살일 때죠. 그때 얼마나 심해요, 잠투정. 네, 네. 와, 진짜. 근데 그냥 가신 거죠. 근데 그냥 가고 안 넣으면 안 되냐고 물으면 그럼 내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10분 동안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이 뚝 떨어졌다고. 네, 그때 진짜 막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독일에 와서 매일 하는 일이 있다. 마늘을 까는 것이다. 서울에 있을 때는 거의 매일을 밖에서 해결하느라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 독일에서는 모든 한국 음식을 직접 해먹어야 한다. 시작은 마늘이다. 한국 음식에 마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전엔 미처 몰랐다. 어떤 요리에도 다진 마늘 반 숟갈이 빠지질 않는다. 독일에는 그 흔한 다진 마늘이 없다. 깐 마늘도 없다. 매일 마늘을 사다가 껍질을 벗긴 뒤 칼로 자르고 이를 다시 잘게 다져야 한다. 밥숟가락 반만큼의 마늘을 김치찌개에 넣기 위해서 말이다. 한국에선 당연하게 먹었던 밥도 이곳에선 전혀 당연하지 않다. 일단 쌀을 파는 곳이 드물다. 독일 마트에서도 쌀을 팔긴 하지만 한국에서 밥해 먹는 찐득찐득한 쌀이 아니다. 그런 쌀은 아시아 마트에서 비싼 값을 줘야만 구입할 수 있다. 이마저도 묵은 쌀인 경우가 많다. 2018년도에 2016년에 도정된 쌀을 먹는 시기다. 독일 생활 반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야
터키 식료품점에서 파는 장미가 그려진 봉투 속 쌀이 우리 쌀과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됐다. 가격은 아시아마트 절반 가격인데 도정은 더 최근에 한 쌀이다. 어른 2명이었으면 한 끼를 대충 때웠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집엔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아이가 있다. 한국 아이들의 경우 처음 이유식을 시작할 때 쌀을 곱게 간 미음으로 시작하곤 한다. 쌀이 우리 주식이기 때문이다. 미음 단계를 지나면 야채죽과 같은 형태에 들어간다. 쌀에 잘게 다진 야채와 고기 등의 재료를 섞어 끓이는 것이다. 그러나 쌀이 주식이 아닌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음을 먹지 않는다. 쌀보다 감자나 야채로 이유식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야채가 끝나면 고기로 넘어간다. 원령별로 다르지만 6개월 이상 된 아이의 경우 지방이 거의 없는 부위의 소고기를 아주 곱게 간 뒤 마찬가지로 곱게 간 야채와 섞어 먹는다. 여기에 오이를 한 방울 섞기도 한다. 대부분의 시판 이유식이 이런 형태로 미리 나와 있어 부모들이 시판 이유식을 많이 사다 먹인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경우 한국에서 쌀 이유식을 조금 시작하다 독일에 들어갔다. 한번 쌀의 맛을 들인 아이는 독일식으로 고기와 야채를 섞어주니 혀를 쏙쏙 내밀면서 거부 반응을 보였다. 독일 시판 이유식도 한 입 먹고는 고개를 젓는다. 하는 수 없이 하루에 3번 밥해 먹는 삶이 시작됐다. 아이가 삶은 밤을 좋아하던 시기가 있었다. 밤은 따뜻할 때 까야 껍질이 잘 까진다. 아이가 낮잠 자는 틈을 타 밤을 한솥 삶아다가 손을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깐다. 이를 아이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나면 어느새 1-2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이렇게 어느 날은 밤을 까다가 어느 날은 마늘을 까다가 정말 하루가 밥하고 아이만 보다 다 지나가는 것 같아 서글퍼지는 때가 있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똑같이 독일에 왔는데 남편은 독일에서의 시간이 하루하루 고스란히 쌓이는 것 같은데 나의 시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 독일에서 쓰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고 읽고 싶은 책도 있었고 하고 싶은 공부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만 같은 때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우문현답이 돌아왔다. 아이가 일기를 쓸 수 있다면 오늘 일기장에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 정말 좋았다. 이렇게 쓰지 않을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은 없었다. 저는 독일 가기 전에 사실 요리를 이제 거의 안 해봤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기가 정말 바로 생겨서 결혼하고서 제가 주부로 활동할 시간도 사실 거의 없었고 그리고 아기가 갓 태어나고도 친정에서 봐주시니까 봐주셨고. 정말로 요리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독일은 일단 한국 음식이 많이 없고 네. 배달 문화도 한국처럼 발달이 안 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매일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식재료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마늘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잡내를 잡아야 된다 이러면 맛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무조건 마늘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매일 마늘을 사다가 이제 그걸 재료로 써야 되는데 우리처럼 다진 마늘도 없고 깐 마늘도 없어요. 통마늘. 네네. 통마늘만 되게 있어요. 힘든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일 이제 까가지고 칼로 다지고 매일 마늘을 다지고 네. 하는 게 거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요리를 안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거기서 삼시세끼를 해 드신 거예요? 아 거기서 유튜브. 유튜브 보고 네네네. 아이들 이유식 같은 네, 거. 와 진짜 그야말로 성장을 한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엄마로서 그리고 주부로서 또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친정집에 거의 가서 살았어요. 제가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반은 친정집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타지에서 혼자 아이를 키웠냐고, 신생아를. 네. 근데 보니까 잠을 엄청 잘 잤더라고요, 아이가. 아이를 전략적으로 좀 잘 자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일단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가 육아는 사실 어릴 때는 잠만 잘 자도 맞아요. 대부분이 해결되잖아요. 네네. 잠 잘 자면 컨디션 좋고 그러니까 잘 놀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수면 교육이라는 거를 아이한테 이제 했는데 아이가 잘 따라와 줬고 그렇게 해서 실제 유럽에 가니까 시차도 많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데 아이가 자기가 수면 패턴이 있으니까 그대로 잘 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아이한테 고마웠고 네. 그거가 제일 큰 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럼 통잠을 잔 거예요? 그 무렵 7개월 때부터? 네, 아이가 한 6개월 정도부터 가기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 부분은 이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한 네. 5개월 때부터 아이가 한 12시간 정도씩 밤에 와, 자고 낮잠 2시간씩 2번 자고. 최고인데요. 네, 최고죠.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해먹이고 글도 쓰셨구나. 네, 네. 저는 보면서 처음에 그걸 몰랐을 때는 너무 대단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전 그때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 가기 전에 이제 수면 교육을 따로 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수면 교육에 대해서는 찬반이 이제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어른들은 그럴 수 네, 있어요. 저희 친정에서 특히 봐주셨기 때문에 부모님도 굉장히 노여워하시고 근데 이제 남편이랑 저랑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했는데 일단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는 일단 목표가 한국에서처럼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이가 잘 자는 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수면 교육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책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책도 많이 찾아보고 막 해외 논문 같은 것도 막 검색해보고 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를 혼자 방에서 이제 자게 했고 울어도 조금 기다렸다가 그때 저희 아이도 밤에 분유를 못 끊었었는데 네네. 어른들은 아이가 밤에 배고파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분유를 줬었어요. 먹이고. 네. 근데 아이가 분유를 한 모금 정도 먹고 남기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로는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요인이 있다. 그렇게 해서 밤에 분유도 끊고 아이를 이제 관찰을 해서 우리 아이는 그때 한 낮에 기분 좋을 때는 오래 자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오래 잘 수 있고 밤에 분유 안 먹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조금 울어도 기다리고 대신 방에 위험한 물건은 다 치웠어요. 그래서 거의 아이가 100%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네. 아이가 혼자 잘 수 있게 하고 울어도 조금 기다리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신기하게 아이가 한 3일 정도 되니까 혼자서 우는 기간이 밤에 우는 기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짧아지더니 한 3, 4일쯤 되니까 진짜 혼자 잘 자고 그리고서도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애정이 부족한 느낌이 들면 안 하려고 했는데 잘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밥도 너무 잘 먹고 네. 그 다음번의 일들이 너무 쉽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는 거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정작 너무 행복해 하시고요. 그쵸. 네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윈윈하네. 네네네. 그렇게. 수면 하나만 잘 잡으면. 네, 그랬어요. 네, 신생아 육아가 정말 쉬워집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실 좀 과잉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긴 했는데 네. 그냥 뭔가 울리고 싶지 않는 마음 있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강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때는 또 처음이고 하니까. 네. 근데 저도 만약에 독일을 안 갔더라면 누가 봐줄 사람이 있고 비빌 그게 네, 있으면 그렇게까지 독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 순간 육아는 선택을 하고 맞아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독일에서 아우토반, 흔히들 말하는 무제한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달려봤다. 처음 이 아우토반을 달리면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구간 단속이나 속도 제한이 없다 보니 정말 차가 밟는 대로 그냥 나간다. 와, 차 계기판에서 정말 이 숫자를 볼 수도 있구나. 어느새 계기판을 보면 150km가 찍혀있고 180km가 찍혀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옆차다. 이미 우리 차가 150km로 가고 있는데 옆에 차가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차를 제치고 지나가는 것이다. 도대체 옆차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 비가 오고 있는데 말이다. 그러나 도심에서는 다르다. 모두들 이 야생 본능을 숨기고 철저하게 규정 속도를 지키며 살아간다. 독일 운전자들은 도심에선 사람이 지나가면 언제든 차를 멈춰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세게 달리려고 해도 세게 달릴 수가 없다. 처음 운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베를린 도심을 지나는데 특정 구간에서 다른 차들이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여 지나가고 있었다. 독일은 한국처럼 내비게이션이 과속 카메라 단속 지역을 미리 세밀하게 얘기해주지 않는다. 그 모습을 본 남편과 나는 아차 싶었다. 틀림없이 여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니 오늘만 이 길을 지난 게 아니었다. 우리 가족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었고 지금까지 몇 번을 싱싱 달렸는지 모르겠다. 집에 와서 남편과 베를린의 과속 벌금을 찾아봤다.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다. 위반한 횟수를 계산해보니 좋게 수백만 원은 벌금으로 내야 할 판이었다. 타국 살림의 한 명은 육아휴직 중인데 가계부를 계산해보니 빠듯했다. 그래도 별수가 있나. 잘못했으니 벌금을 낼 수밖에. 생활비에서 벌금을 내려고 지출을 조금씩 아껴 예비비를 떼뒀다. 언제 그 벌금 딱지가 오나 매일같이 우편물함을 열어봤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벌금 통지서가 오질 않는 것이다.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우리는 알게 됐다. 독일인들이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규정 속도를 지킨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인근에는 학교가 있었다. 아우토반의 나라에서도 스쿨존에선 모두가 30km 미만으로 서행하는 것이다. 시키지 않아도 카메라가 없어도 말이다. 카메라가 없었다는 결론이 났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은 실제 과속 벌금 딱지는 운전하는 내내 받아본 적이 없다. 물론 생활비도 지켰고 말이다. 요즘 또 그 민식이법 관련해가지고 법안 통과가 됐죠. 네, 됐어요. 됐죠. 스쿨존에서 단속 카메라가 네. 없어도 천천히 달리는 네. 그런 문화가 베를린에서는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데 네.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처음에 베를린에 갔을 때 우리처럼 그 내비게이션에 우리는 너무 세세하게 알려주잖아요. 나오잖아요. 60m.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운전을 하니까 네. 독일은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안 나와요. 오. 뭐 무슨 편법을 쓰면 어떻게 해준다고는 하는데 앱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안 돼가지고 네. 처음에 운전을 하니까 약간 아우토반의 나라에 막 그런 거에 좀 빠져가지고 운전을 너무 막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세게 한 거예요. 밟고 막. 네.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속도를 막 줄이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앱에는 안 뜨니까 아 여기가 카메라가 있는 있나 구간인가 보다. 보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그동안 너무 막 달렸는데 그 남편이랑 생각해가지고 벌금을 생각해보니까는 막 몇백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벌금이 세니까. 그래서 그 뒤로 벌금 통지서를 이제 계속 기다렸어요. 우리는 100% 나왔다. 네네네. 과속 단속 카메라 거긴 있는 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다리는데 벌금 딱지가 안 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스쿨존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속도를 줄이는 게 게 아니라 아니라 그냥 스쿨존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죠. 최근에 또 그런 법안이 있고 해서 생각이 네. 저도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막 뉴스 보면은 그런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진짜 막 눈물 나잖아요. 맞아요. 못 볼 것 네, 네. 같아요. 저는 이제 뉴스를 진행할 때 서울 뉴스가 나오면은 네. 그걸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가지고 네. 그 멘트를 못 할 것 같은 맞아요. 거에서 일부러 안 보거든요. 이렇게. 음.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모두가 좀 잘 지켜서 네. 네, 이런 일들 사고들이 좀 방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휴. 겨울이 엄청나다고 여기에 써 있어요. 독일의 겨울. 네. 어떤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저도 사실 독일을 겨울에 갔는데 그냥 눈 엄청 많이 오고 예쁜 모습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활을 한 건 아니고 놀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막 너무 예쁘다. 마을도 예쁘고 뭐 이러고 왔는데 이 책에는 수습 시절보다 힘들었다고 나왔어요. 경찰서에서 24시간 동안 대기했던. 네, 맞아요. 네. 그 수습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익히 들어서 알거든요. 이제 청취자분들 모르실 것 같은데 네, 한번 네. 얘기를 해줘 보세요. 수습이라는 게 수습실. 기자들이 요즘 근데 피노키오 이런 거 드라마도 많이 나와서 아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기자를 처음 하면은 하리꼼이라고 해가지고 각 경찰서에서 이제 재워요. 그래서 거기서 24시간 동안 이제 자고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계속 보고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걸 얼마나 해요? 6개월이요. 6개월이요? 네, 6개월이요. 한 일주일 하는 거 아니고 6개월. 6개월을 거기서 잔다고요? 6개월 하고 이제 토요일만 집에 가요. 토요일만 집에 가고. 그럼 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세면대에서 씻고 그러니까 샤워도 못하고. 샤워는 이제 근처 찜질방 같은 데 아. 가가지고 어떡해. 네 씻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데 6개월 동안. 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 가기 전에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독일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겨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겨울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춥구나 추워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전기장판이랑 수면 양말이랑 다 챙겨간 거예요. 근데 한 11월이 됐는데도 그럼 우리로 치면 추워야 되잖아요. 엄청 근데 추워야죠.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오. 춥지가 않은 거예요. 한 영상권도 꽤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 반인데 진짜 깜깜한 거예요. 3시 반인데 네. 밤처럼. 정말 밤처럼. 그리고 너무 힘들겠다. 너무 생각만 힘들어요.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낮에도 해가 떠도 우리 비 오는 날에 해 뜨는 것처럼 해가 뜨는 거예요. 근데 처음 알았어요. 해가 안 뜨면 사람이 그렇게 우울할 수가 있구나. 그런 거를 처음 알았고 네. 그래서 실제 독일에서 우울증 환자가 겨울에 굉장히 급증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죠. D를 꼭 아기들은 먹으라고 이제 처방도 해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겨울에 해가 안 떠서 좀 우울하고 그러는데 특히 저희는 아기가 어리니까 네. 이제 해 없는 기간에 아기를 이제 봐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겨울에 이제 해도 안 뜨고 나갈 수도 없고. 네네네. 한국에 있어도 겨울이 좀 육아가 힘들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겨울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있어야지 짧게 그래도 느껴지는데 놀이터도 가고 네, 뭐도 하루 하고. 종일 이제 어두침침하고 기분도 우울하고 그런 기간에 이제 집에서 아기랑 있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그게 너무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햇빛 나고 하면은 유럽 사람들이 나와서 네. 막 그런 게 그런 네, 그런 것 거구나. 같아요. 진짜 맞아요. 우리는 늘 충족이 되니까 맞아요. 잘 모르는데 네. 3시 반에 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우울한데. 네. 근데 대신에 여름에는 10시까지 해가 떠요. 정말요?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꼭 유럽은 여름에 가셔야 여름에 돼요. 가야 되는구나. 와, 그래요. 10시요? 네, 10시. 하루 종일 놀아도 아직 네, 밤이 안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여름에 꼭 가셔야 돼요. 네, 좋은 팁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남정미 작가님은 그러면 복직을 하고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1년 반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복직하고. 네. 그럼 아이는 지금 누가 봐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이는 음. 친정 어머니가 봐주시는데 네. 이제 대신에 저희가 아기 어릴 때 했던 것처럼 친정 어머니가 서울에 주중에는 계시다가 주말에는
이제 기차 가시고 타고 부산에 가시고 반대로. 네 그렇게 친정 하고 어머니께서 계세요. 네. 많이 고생을 네. 하고 계시네요. 근데 저도 느끼는 건데 이렇게 뭔가 친정 엄마나 뭐 이렇게 시부모님이나 네. 이런 도움이 없으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상 좀 많이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지는 것 네. 같아요. 이모님이 바뀌거나 네. 막 이럴 네. 때마다.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든든한 네. 맞아요. 네, 후원자가 네. 계시네요. 아이는 지금 기관을 다니나요? 네, 다니고 있어요. 잘 제가 적응했어요. 지금은 잘 하는데 사실 베를린에 있어서 좋았던 점도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육아 인프라를 하나도 못 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도 신청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도 모르고 임신하자마자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를 안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주위에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없었구나.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조리원 동기라든지 문화센터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어떤 거를 저도 없어요, 근데. 어떤 거를 어떤 시기에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네.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은 제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뭐 이모님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도움을 청해서 같이 구해봤을 뭐, 텐데. 네네 구해보고 또 아이한테 맞는지 이런 것도 알았을 텐데 그런 게 독일에 있으면서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육아를 깔린 인프라가 없는 거죠. 친정 어머니밖에. 그래서 좀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기관 입학도 상대적으로 조금 늦었어요. 올해 3월부터 이제 갔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적응하고 네, 다니고.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 네, 어머님도 좀 한숨 쉬실 네,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너무 좋겠네요. 네, 일적인 부분은 어떠세요? 좀. 사실 저희는 남편이랑 저랑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기자 일이 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모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몇 시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거가 픽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이 없으면 좀 빨리 끝나기도 하지만 뭐 일이 있으면 정말 늦게까지도 일할 수 끝나니까 있고. 그거가 변동사항이 너무 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분이 있는데 네. 이제 겨울왕국 감독님이에요. 감독 겸 작가님. 네. 이제 그분은 또 딸이 16살이래요. 그리고 이제 싱글맘이신데 그래서 인터뷰를 최근에 이제 하면서 좀 어렵지 않으시냐고 이제 디즈니의 CCO로 계시고 하니까 어렵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엄마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더 열심히 살았고 그런 게 자기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너무 많이 멋지네요. 가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주말에도 늦잠도 잘 수도 없고 그쵸. 아이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고 아이한테 내가 이런 시간을 쏟으니까 대신에 일에 더 할 때는 집중하게 되고 일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지도 알게 되고 맞아요. 이런 건 정말 엄마라서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더 도움을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또 워킹맘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어요.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이 책 제안을 받았을 때 출판사에서 좀 걱정을 했던 게 저도 비슷한 해외 육아 책을 많이 읽었는데 네. 약간 이게 한국의 현실을 오히려 자주하는 그렇게 될 수도 네, 있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육아하는 엄마들을 좀 힘 빠지게 하는 게 아닐까. 나는 왜 독일에서 뭐 아니라서 뭐 이렇게 될까봐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었고 네네. 그런 느낌이 안 들려고 책을 쓸 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약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독일처럼 할 수 없는 환경이 있거든요. 한국은 그쵸. 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인구 밀도도 훨씬 높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환경적인 부분은 너무 비교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네. 아까 들고 엄청 부러워했는데. 네. 그렇지만 뭐 할 수 있는 노력은 네, 하면 그쵸, 좋은 것 그쵸. 같아요. 좀 공회전이라든지 뭐 좀 저감하려는 노력은 하면 좋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괴감 같은 느낌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제가 독일에서 그럼 나는 한국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를 고민했을 때 네.
저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모차는 내가 꼭 들어주자. 그리고 유모차 밀고 들어올 때 문은 내가 꼭 잡고 있어주자. 그런 거를 저도 생각했고 주변에 이제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고 네네. 지금 운전할 때 예를 들면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면 기다려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1분 늦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뿌듯해요. 내가 네. 이렇게 1분 기다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천천히 지나갈 수 있게 한다는 행동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실천하면 아이랑 육아하는 엄마가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베를린 육아 1년 진짜 되게 재밌게 후루룩 잘 읽혀요. 그리고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많고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서 육아 스트레스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정미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